이스라엘의 채널 12 방송에서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순간이 있었습니다. 엑시어스의 언론인 바락 라비드 기자가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중동 지역이 곧 극도로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갑자기 발언한 것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라비드 기자는 진행자의 말을 가로막고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이란을 향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란이 이 협상들이 실패할 경우 미국에게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추가적인 신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 지역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프로그램 진행자는 라비드 기자가 그저 예고편을 던지는 것이라며 농담했지만 분석가들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위험한 신호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란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미스터리한 폭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뉴욕타임스, 이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중동이 마치 불꽃 하나를 기다리는 화약고와 같은 불안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인 전쟁에 돌입한다면 이란은 과연 세계의 해상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연초 가장 긴장된 게임 속 위협 전술에 불과할까요? 7일 이란의 한 군사 지휘 시설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보는 중동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관측자들을 경악시킨 것은 사건 발생 시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과의 협상 분위기를 칭찬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진전에 대해 질문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매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봐야겠지만 저는 그들이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야만 합니다. 겉보기에는 화해의 제스처처럼 보이는 발언이었지만 트럼프 특유의 어법으로는 이란이 분수를 모르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대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핵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차관은 대화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협상은 현재 이란이 원했던 대로 핵 문제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군사시설에서의 갑작스러운 폭발은 의혹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었을까요? 누가, 무슨 이유로 손을 쓴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미국 관리들이 암시했던 플랜 B가 아닐까요? 미국과 이란 양측은 몇 달 만에 전례 없는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날이관적이고 테헤란 역시 협상이 순조롭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정확히 지난 6월에도 이 시나리오가 반복되었고 그 결말은 군사적 대결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는 긴장감이 더 은밀하고 위험합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협상은 오만에서 열리거나 심지어 달에서 열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패할 것이라고 비꼬듯 말한 적이 있습니다. 냉소적인 예언이었지만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바락 라비드 기자는 채널 12 방송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대가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답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란의 합동군사지휘본부에서 기묘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워싱턴은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우리는 준비됐다는 차가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협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테헤란이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전쟁을 준비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단지 목공소가 불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이상한 회피성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세계 대부분의 언론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발 장면을 담은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으며 이는 미이란 대결의 다음 장을 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중동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란의 중요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폭발은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중동 전문 베테랑 언론인 JV, 바렐은 핵 합의가 타결되거나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앞으로도 이런 폭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며칠 전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서도 또 다른 폭발이 있었고 이란 측은 이를 기술적 문제라고 부르며 신속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제 군사시설이 공격당하자 그들은 단지 목공소가 불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렐에 따르면 이는 계속해서 은폐하고 부인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이란의 익숙한 전술입니다. 이 폭발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비밀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여전히 이란 영토 깊숙이 활동하고 있으며 누구도 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바락 라비드 기자 역시 테헤란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군사행동부터 암살작전, 모사드의 파괴 공작, 국내 시위, 심지어 쿠데타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겉보기에 팽팽한 이 대치 구도에서 먼저 양보한 쪽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따라야 할 5가지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오만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 측은 이전의 모든 요구사항을 철회하고 오직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는 워싱턴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지역 국가들의 압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약 협상 주제를 미사일이나 지역 내 영향력으로 확대하면 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한번 판은 뒤집혔지만 폭발음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으며 다음번에는 단순한 목공소 화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입장 변화 뒤에 있는 중요한 외교적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터키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앙카라가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미사일과 지역 영향력에 대한 파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그 로드맵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보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산에 따른 전략을 반영합니다. 워싱턴이 테헤란에게 핵 파일에 집중하도록 허용한 것은 협상의 성공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라 긴장의 속도를 조절하고 지역 판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관측자들은 작년 6월에 벌어졌던 시나리오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낙관적인 분위기, 부드러운 발언, 그리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이번 협상이 돌파구를 만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합의가 체결된다면 그것은 지정학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대중뿐만 아니라 분석가, 언론인, 전략연구소 모두 자신들의 모든 평가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뉴욕타임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신문은 이란의 군사 및 핵시설을 면밀히 추적한 최신 위성 사진들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어 검증되었으며 이는 추측성 정보가 아니라 현장 감시에 기반한 평가임을 보여줍니다. 위성 사진이 분석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강대국들이 순수한 외교를 넘어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보고서에서 뉴욕타임스는 12일간의 전쟁 이후 이란 군사시설의 복구 속도에 대한 끔찍한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그 전쟁 기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시설 수십 곳을 연합 공격하여 20개의 핵심 지점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짧은 시간 후에 위성 사진이 이란이 긴급히 재건을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사일 생산 시설이 그러했습니다. 핵심으로 여겨졌던 핵시설의 복구는 더뎠지만 미사일 시설은 거의 기적적인 속도로 부활했습니다. 공격받았던 20개의 목표물 중 이란은 12개 지점을 재건했으며 심지어 이전보다 더 현대적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테헤란이 단순히 협상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대규모 군사적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극도로 심각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방어적 성격의 발전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총력 준비입니다. 생산에 그치지 않고 테헤란은 2024년 초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되었던 마친마신이라는 이름의 고체 연료 미사일 시험 시설도 신속하게 재건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란의 전략미사일 시스템 운영의 중심지입니다.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란은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투자하고 기적적으로 복구하며 시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계가 핵 협상에 주목하는 동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란은 혁명수비대 관할 하에 거대한 지하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고정밀 순항 미사일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깊은 지하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생산, 운용, 발사 복합 단지이며 최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상시설이 공습으로 파괴되더라도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공식적으로 모든 전략 미사일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화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함께 이는 현재 테헤란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이며 핵 프로그램을 능가합니다. 그렇다면 핵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12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활동이 거의 정체되거나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성사진은 이란이 긴급하고 체계적으로 시설 복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피릿 폭격기가 투하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폭격당했던 이스파한 핵단지에서 이란은 새로운 지붕 부분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단지를 재건하기 위해 현대적인 덮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의 복구 속도가 미사일보다 느리지만 그 과정이 가속화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정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지상에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일제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위성이 관측하는 구조물은 때때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미사일 시스템이나 핵시설이 조용히 작동하는 수십 미터 깊이의 군사 복합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파한 단지가 주목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모든 징후는 이란이 정체 단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진지한 행동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농축 우라늄 전체 양을 복구하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테헤란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속도는 이란이 단기간에 전체 핵 능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보 보고서에서 인용된 특히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400kg의 농축 우라늄이 현재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 세 곳으로 나뉘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우라늄을 한 곳에 보관하지 않고 세 개의 별도 중심으로 분산시킨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에 대비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외부의 고요함을 볼수록 분석가들은 그 아래의 비밀 활동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란의 은신 전략을 얕보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산 전체를 수백 미터 지하의 포르도 핵 중심으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라늄을 분산시킴으로써 이란은 모든 긴장고조 시나리오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현재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전체 핵 능력을 복구하는 것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시간 문제입니다. 이란의 최우선 순위는 현재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인 미국의 선제 공격을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안보 분석가들이 상황을 극도로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때문입니다. 위성사진은 테헤란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이란은 실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붕, 복구된 시설, 우라늄 분산, 이 모든 것이 서류상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도 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란이 핵 문턱에 다시 접근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라도 포착된다면 미국은 협상을 계속하는 대신 군사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명확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이 우라늄을 복구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미군 지휘 시스템은 즉시 선제 공격 옵션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전에 공개되었던 보고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했으며 여기에는 완전한 파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수부대 사용 제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매우 낮으며 협상을 위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이란 협상이 시작된 후 첫 24시간 동안 현장 상황은 화해 분위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즉시 움직였습니다. 부드러운 발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영국은 6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지중해에 위치한 영국 왕립공군 아크로티리 기지로 파견하여 중동 전역을 커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는 협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신호가 아니라 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란 인터내셔널 채널 방송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인 충돌에 돌입한다면 이란은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테헤란 전략의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이전 12일간의 전쟁에서 이란은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대신 이라크에 있는 미군 아사드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왜일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술적인 공격이 아니라 마지막 전략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로를 차단하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지역 전체와 세계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생존과 붕괴의 기로에 섰을 때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항상 남겨두는 이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전략적인 수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생명선입니다. 매일 약 2천만 배럴, 즉 32억 리터 이상의 원유가 운송되며 이 항로는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곳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에서 중국에 이르는 동아시아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호르무즈를 통해 운송되는 석유의 단 8%만이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지만 일단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즉시 혼란에 빠지고 유가는 급등하며 글로벌 공급망은 중단되어 어떤 국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호르무즈는 이란과 오만 왕국 사이에 위치하며 북쪽에는 반다르 아바스 주가, 남쪽에는 오만의 무산담 반도가 있습니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약 50Km, 수심은 약 60m에 불과하지만 이곳은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모두에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에너지 안정을 꾀하는 와중에 그들은 이란의 불법 석유 운송 선단인 어둠의 함대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선단은 점점 더 정교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연합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지하 네트워크를 와해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대상은 서방이 아니라 이 동맥을 통해 운송되는 나머지 석유의 82%를 소비하는 지역,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입니다. 매일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며 이 항로는 베이징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있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첫 번째 충격은 곧장 중국을 강타할 것입니다. 이미 취약한 중국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 상황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중국 수출을 막으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고 베이징은 러시아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산 석유는 유럽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소위 어둠의 함대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법적 및 운송상의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유 흐름 유지를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무역상의 사건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최근 베이징이 정찰기를 계속 파견하고 탐사 활동을 늘리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 분석들은 만약 미국이 중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타격은 중동에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석유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는 이란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이론상으로만 존재합니다. 만약 테헤란이 실제로 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경제적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이란은 더 가혹한 제재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밀수 경로마저 완전히 차단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국민들에게 무겁게 지워질 뿐만 아니라 테헤란 정권의 존립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략 분석가들은 이란이 주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배제해 왔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지점인데 이는 지역적 긴장이 계속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선택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예루살렘 포스트의 한 기사는 중동 국가들의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대결을 테헤란의 정권 교체를 촉진하고 동시에
자국의 군사적, 정치적 힘을 과시할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텔아비브는 이집트를 포함하여 미래의 도전이 될 수 있는 다른 국가들로 관심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 자신이 이집트를 전략적 계산에 있어 새로운 관심사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리야드는 이 싸움에서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 지도부는 이 지역적 전투에 더 깊이 참여하여 전체 계획의 일부가 되고자 하며 동시에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이란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분쟁은 분명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 지역 혼란, 안보 위험 확산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만약 테헤란의 현 정권이 붕괴한다면 이는 수십 년간 고립되었던 국가의 자원 개발에서부터 재건, 투자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전략적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리 하메네이의 최근 발언은 이란 정권이 이 대결을 서방과의 생존 투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란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옛날 이슬람 혁명 이전 샤 시절에 미국은 이란의 정치, 석유, 에너지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가 이끈 혁명 이후 미국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옛날처럼 이란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30년 이상 이곳에 머물며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단절된 지 30년이 되었고 그들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끈 이슬람 혁명이 그 역할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전까지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샤 시절 이란에서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현재에 있습니다. 테헤란 정권은 국민을 방패로 삼고 국가 전체를 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닌 저항의 요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분쟁의 중심이자 전쟁 후에 전략적 계산의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알리 하메네이가 이끄는 정권의 핵심 사상은 극단적이며 바로 그 점이 이란을 장기간의 자발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테헤란은 국제관계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란이 가진 것이라고는 지역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금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과 민병대뿐입니다. 만약 국가의 힘으로 이란을 보호할 준비가 된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거의 없다일 것입니다. 테헤란이 유지하는 관계는 대부분 장기적인 전략적 약속이 아닌 일시적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모든 위기에 고립된 상태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많은 분석들이 종종 중국을 이란의 잠재적 파트너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베이징이 테헤란의 레이더, 무기 또는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핵심 동기는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란을 구하거나 보호하려는 열망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이란은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전략적 동맹이 아니라 전술적인 체스말로 더 많이 인식됩니다. 만약 이 시각이 정확하다면 다가올 분쟁의 전개는 그 현실을 빠르게 드러낼 것입니다.